세종대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짠! 어느 겨울 유난히 추운 밤이었어요. 세종대왕은 밤늦도록 일하다가 바람을 쐬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감마마, 밤바람이 차옵니다. 내관이 걱정하자 세종대왕은 조용히 말했어요. 지편전 선비들이 추운 밤을 보내겠구나. 세종대왕은 천천히 지편전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편전은 젊은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지편전에 가까이 가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내관, 지금은 모두 자고 있을 시간이 아니냐. 예, 그렇사옵니다. 안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내가는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았어요. 젊은 선비가 책을 읽고 있사옵니다. 오, 그래? 세종대왕은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종대왕은 방으로 돌아와서도 그 선비의 생각이 났어요. 내간이 잠자리를 준비했지만 편하게 누울 수가 없었지요. 내간, 그 선비가 지금도 책을 읽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예, 알겠사옵니다. 얼마 뒤에 내간이 와서 말했습니다. 상감마마, 선비는 아직도 책을 읽고 있사옵니다. 그래? 보기 드문 젊은이로구나. 한참 뒤 세종대왕은 내간을 다시 보내 선비를 살피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도 공부를 했습니다. 상감마마, 선비는 잠들 생각이 없나 봅니다.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드시옵소서. 세종대왕은 하루 종일 나라 일을 돌보느라 피곤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편전 선비는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이다. 선비가 이토록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어찌 잠을 잘 수 있느냐. 세종대왕은 졸음을 참고 선비가 먼저 잠자리에 들기를 기다렸어요. 내가는 다시 지편전으로 정정걸음을 쳤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에야 내간이 웃음 띤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상감마마, 그 선비가 이제야 잠자리에 들었나이다. 오, 선비가 잠자리에 들었단 말이지. 예, 상감마마, 촛불이 꺼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사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겉옷을 벗던 세종대왕은 다시 내간을 돌려보냈습니다. 내간, 밖이 아직도 춥더냐? 예, 상감마마. 제 코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사옵니다. 허허, 그랬느냐? 세종대왕은 내간을 가까이 불렀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건네주었어요. 이 옷을 가지고 가서 선비에게 덮어주고 오너라. 예? 감히 상감마마의 겉옷을? 명령이니 시키는 대로 하렸다. 내가는 어쩔 수 없이 임금님의 말씀대로 지편전으로 갔습니다. 온종일 공부를 하더니 깊이도 잠들었네. 내가는 임금님의 겉옷을 선비에게 덮어주고 살금살금 돌아왔습니다. 어느새 밖에는 하얀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잠에서 깬 선비는 자기가 덮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것은? 그것은 바로 임금님의 겉옷이었어요. 상감마마께서는 보잘것없는 나를 이토록 아껴주시는구나. 선비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임금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을 했습니다. 그 뒤로 선비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선비가 바로 세종대왕이 무척 아꼈던 신숙주랍니다. 세종대왕은 늘 지편전의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였지요. 또한 세종대왕은 학문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어렸을 때의 일이에요. 어린 시절 세종대왕은 충녕대군이라고 불렀어요.
충령은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한 번은 충령이 몹시 아프면서도 책을 계속 읽자 임금님이 말했어요. 충령이 건강해질 때까지 방에 있는 책을 모두 치우도록 하라. 신하들은 충령의 방에 있는 책을 모두 치웠습니다. 충령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혹시 남은 책이 없나? 충령은 방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이리저리 살피던 충령은 병품 뒤에서 책 한 권을 찾아냈어요. 야, 드디어 찾았다. 아버지께 들키지 않게 이불 밑에 숨겨두고 몰래 읽어야겠다. 충령은 어렵게 찾아낸 책을 조금씩 읽으며 행복해했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도 그를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에게 어려운 한자를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어려운 남의 나라 글을 빌려 쓰고 있으니 참 안타깝구나.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우리 글을 만들어야겠다. 세종대왕은 지편수 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어요. 그로부터 10년 뒤 드디어 한글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어요. 이날이 바로 10월 9일 한글날이랍니다. 큰 글이라는 뜻의 한글은 세계 어느 나라의 글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글자입니다. 세종대왕이 먼저 한글을 쓰기 시작하자 선비들도 한글을 배웠고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한글을 깨쳤어요. 그 뒤로 한글은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글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겠다는 세종대왕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나라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임금님이었어요. 그리고 학문을 아끼고 사랑한 학자였지요. 과학에도 관심을 기울여 과학자들이 마음 편히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래서 추구기 원천의 해시계, 물시계가 발명되었지요. 임금의 자리에 오른 뒤 하루도 편하게 쉬지 않았던 세종대왕은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했던 세종대왕은 한글과 함께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아니 잠깐 다시. 시작. 소크라테스. 자,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시작. 소크라테스는 500년쯤 전 아테네에서 태어났어요. 이때는 아테네가 주변 나라들보다 힘이 셌어요. 아테네는 민주정치가 처음 생겨난 곳으로도 유명해요. 민주정치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와 여자는 나라 일을 결정할 때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힘이 센 아테네는 이웃나라들을 자주 괴롭혔어요. 어느 날 이웃나라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아테네와 싸웁시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아테네를 물리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아테네에 쳐들어갑시다. 아테네와 이웃나라들과의 싸움은 9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아테네는 결국 싸움을 지고 말았지요. 아테네는 왜 점점 힘없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일까? 소크라테스는 궁금했습니다. 그래,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힘을 기르지 않기 때문이야. 소크라테스는 아주 못생기고 키도 작고 뚱뚱했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두 그의 생각에 푹 빠져들었지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 라고 하지요. 소크라테스는 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특히 두 가지 학문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는 자연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살아가며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었지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르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행복한 돼지가 되고 싶은가? 무슨 뜻이냐고요? 돼지는 아무 생각이 없이 배만 부르면 행복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돼지하고는 다르답니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바르게 사는 방법이지요. 소크라테스는 날마다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소크라테스는 먼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대답을 하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생각을 말하고 다시 묻지요. 이렇게 소크라테스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생각이 맞는 것일까?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생각하기를 바랐어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와 이야기를 나눈 뒤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화를 내곤 했대요. 소크라테스는 돈을 벌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아내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날마다 밖에 나가 놀기만 하고 돈 한 푼 안 벌어오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에게 물을 끼얹었대요.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웃으며 말했답니다.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법이지. 하루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는 선생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소크라테스는 말했어요.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아니야, 분명히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거야. 소크라테스는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나섰어요. 소크라테스는 가장 먼저 정치가를 찾아갔습니다. 정치가는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니까 나보다 지혜로울 거야. 소크라테스는 정치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아테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치가들은 소크라테스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정치가들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정치가들은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다음에도 정치가로 뽑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나라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로 쓸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는 무척 실망했습니다.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시인들을 찾아갔어요. 멋있는 시를 쓰는 사람이라면 아주 지혜로울 거야. 그러나 시인들은 자기가 쓴 시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어요.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공예가를 찾아갔습니다. 공예가들은 작은 그릇부터 큰 배, 높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못 만드는 것이 없었지요.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혜로울 거야.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훌륭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겠어? 그러나 공예가들은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할 뿐이었답니다. 온 나라를 다 둘러다녔지만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수 없었어요. 왜 신이 나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나는 내가 지혜롭지 않다는 사실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거든. 엄마.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지 않다는 사실조차 모르더군. 소크라테스는 어느덧 70세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법원에 가서 소크라테스가 2가지 죄를 지었다고 말했지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는 데다가 젊은이들을 나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법원으로 갔지요. 소크라테스는 법원 앞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자네는 왜 법원에 왔나? 아버지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말하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잘못을 저지른 노예를 묶어 산골짜기에 버려두었지요. 그리고 노예에게